매달 230만 원 연금으로 두 분이 겨우겨우 살아가는 67세 부부에게 어느 날 이혼을 하고 돌아온 38세 딸과 어린 손주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처음엔 몇 달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부부의 통장은 바닥을 보이고 두 분 사이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수십만 노부부가 겪고 있는 진짜 현실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이 상황에서 반드시 해야 할 한 가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자식이 힘들다고 하는데 안 도와줄 수가 없어서요. 그냥 눈을 감아버리고 지갑을 여는 거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이러다 우리는 어떻게 사나 이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는 거요.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경기도 어딘가에 사시는 이재철 씨, 올해 67이세요. 아내 박순희 씨도 65이고요. 두 분이 받는 연금이 합쳐서 매달 230만 원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저축은 거의 없고 작은 아파트 한 채가 재산의 전부인데 그마저도 전세를 끼고 있어서 손에 쥔 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2년 전 38살 막내딸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혼을 하고 돌아온 거예요. 손주 둘을 데리고요. 9살, 7살짜리 두 아이를요. 처음엔 몇 달만이라고 했습니다. 재판 정리되고 일자리 잡으면 나간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딸은 아직도 그 집에 있어요. 이재철 씨 부부의 통장은요, 지금 매달 마이너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단순히 안타깝다, 그런 감정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수십만 노부부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그냥 두면 노부부의 노후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가 한꺼번에 가라앉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이 상황에서 부모가 반드시 해야 할 것, 그리고 자녀에게 상처 없이 선을 긋는 방법까지 말씀드릴 겁니다. 중간에 끄시면 절대로 안 돼요. 지금 당장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혹시 이 채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이라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겠어요? 강요드리는 게 아니라요. 진심으로 이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께 닿았으면 해서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런 이야기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그 응원이 제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재철 씨 이야기를 처음 들은 건 어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였어요. 익명으로 올라온 글이었는데 읽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그 글이 너무 많은 분들의 마음을 건드렸는지 조회수가 30만이 넘었어요. 댓글은 2,000개가 넘었고요. 그 중에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 얘기 같아서 읽다가 울었어요. 라고요. 이재철 씨가 글에 쓴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직접 그분 목소리를 대신하는 느낌으로요. 딸이 전화를 한 건 2년 전 11월이었어요. 목소리부터 달랐대요. 평소에는 씩씩하고 목소리 큰 애였는데 그날은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했다고 해요. 아빠, 나 이혼할 것 같아. 이 한마디였대요. 이재철 씨가 뭐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많은 아버지들이 그렇듯이 왜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야. 이런 말보다 먼저 나온 게 뭔지 아세요? 그냥 와. 이 두 글자였대요. 자식이 힘들다고 하는데 뭘 따지겠어요. 그냥 와라고 했대요. 딸이 온 날 밤이 아직도 기억난다고 하셨어요. 밤 10시가 넘어서 현관문을 두드리는데 캐리어가 2개, 그리고 졸린 눈으로 엄마 손을 잡고 있는 손주 둘, 이재철 씨 아내 박순희 씨가 딸을 보는 순간 그냥 와락 안아버렸대요. 아무 말도 못하고요. 그냥 꽉 안았다고 했어요.
그날 밤 부부가 잠을 못 잤대요. 딸이랑 손주들 재워놓고 주방에서 둘이 마주 앉아서요. 이재철 씨가 아내한테 한 말이 있어요. 얼마 동안만 있다 가겠지. 우리가 좀 힘들어도 해줘야지 뭐.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대요. 그때까지만 해도 두 분 다 이게 인연이 될 줄은 몰랐던 거죠. 처음 두세 달은 그나마 괜찮았어요. 딸이 취직 준비를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였고요. 이력서도 쓰고 면접도 다니고 했대요. 그동안 손주들 학교 보내고 밥 챙겨주는 건 박순희 씨 몫이 됐어요. 사실 처음엔 손주들이 좋았대요. 집이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 찼으니까요. 65 할머니가 손주 밥 차려주고 학교 데려다주고 그게 힘들어도 즐거웠다고 했어요. 근데 4달이 지나면서부터 뭔가 이상한 게 느껴졌대요. 딸의 구직 활동이 슬슬 뜸해지더래요. 면접 얘기가 없어지고 이력서 얘기도 없어지고 대신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했대요. 늦게 일어나고 핸드폰 보고 가끔 친구 만난다고 나갔다 오고 그게 반복됐어요. 이재철 씨가 한번 조심스럽게 물어봤대요. 취직은 좀 어떻게 돼가냐고요. 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빠, 요즘 취업 시장이 얼마나 힘든데. 나이도 있고 이혼한 것도 있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라고 했대요. 그 말에 이재철 씨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대요. 그렇지, 그게 맞는 말이지 싶어서요. 딸이 얼마나 힘들겠냐는 마음에 입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였대요. 생활비 얘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한 게 딸이 직접 달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손주 학원비, 손주 옷값, 애들 급식비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박순희 씨 카드로 결제가 됐대요. 딸이 부탁한 것도 아니고 할머니가 그냥 해주게 되는 거잖아요. 손주가 학원 가고 싶다는데 안 보낼 수가 없고 신발이 낡았는데 안 사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재철 씨가 2년치 지출을 정리해 봤대요. 딸 가족 들어온 이후로 매달 생활비가 얼마나 늘었는지 계산해 봤더니 평균 90만 원에서 110만 원이 더 나가고 있더래요. 230만 원짜리 연금에서 100만 원이 넘게 더 쓰이는 거예요. 원래 두 분이서 살 때 생활비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150만 원에서 160만 원 정도였대요. 나머지 70만 원 정도를 비상금으로 조금씩 모아두고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요, 매달 오히려 30만 원에서 50만 원씩 모아둔 걸 빼서 쓰고 있다고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재철 씨 부부가 이 속도로 2년만 더 가면 모아둔 비상금이 완전히 바닥납니다. 그 이후에는 의료비가 나오거나 집에 뭐가 고장나거나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버틸 방법이 없어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요. 통계청 2023년 자료 기준으로 대한민국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평균 월 소득은 약 200만 원대 초반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5%를 넘어요. 세 집 중에 한 집 이상이 자기들도 빠듯한데 자녀한테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혼 후 부모 집으로 귀환하는 30, 40대의 비율도 꾸준히 늘고 있어요.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주거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이혼한 자녀들이 부모 집으로 돌아오는 사례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재철 씨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재철 씨한테 진짜 힘든 건 돈만이 아니었어요. 그분이 글에 이렇게 썼어요. 아내랑 관계가 달라졌어요. 라고요. 부부가 함께 밥을 먹어도 편한 대화가 없어진 거래요. 딸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아내가 먼저 방어적이 된다고 했어요. 자기 딸을 누가 뭐라고 할까봐 예민해지는 거잖아요. 이재철 씨도 그게 이해는 가는데 답답한 거예요. 둘이서 허심탄회하게 이 상황을 얘기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된다고요.
제가 아는 분 중에 비슷한 상황을 겪으신 68살 여성분이 계세요. 이분도 이혼한 아들이 돌아와서 2년을 함께 살았는데요. 이분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솔직히 돈보다 더 무서운 게 남편하고 나 사이가 멀어지는 거였어요. 라고요. 자식 문제를 두고 부부가 계속 갈등을 하다 보니 자식이 나간 다음에도 부부 관계가 회복이 안 됐다고 하셨어요. 황혼 이혼까지 생각했다고 하셨어요.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황혼 이혼, 그러니까 20년 이상 함께 산 부부의 이혼이 전체 이혼의 3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어요. 노후의 자녀 문제로 부부 갈등이 깊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은 거예요. 이재철 씨 부부가 처음으로 크게 다툰 건 딸이 들어온 지 8달쯤 됐을 때래요. 계기는 별거 아니었어요. 이재철 씨가 저녁을 먹다가 딸이 이제 일자리 알아봐야 하지 않겠냐 했더니 딸이 갑자기 벌컥 화를 냈대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이혼하고 아이들 데리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왜 그런 말을 하냐고요. 그러자 박순희 씨가 딸 편을 들었대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애가 힘들잖아 하면서요. 이재철 씨 입장에서는 억울했겠죠. 자기도 딸이 힘들다는 거 알아요. 근데 이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 둘이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내한테도 딸한테도 공격으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날 이후로 이재철 씨는 집에서 말이 많이 줄었다고 했어요. 사실 딸 입장에서 한번 들여다볼게요. 38살, 이혼, 아이 둘. 요즘 취업 시장에서 이 조건이 쉬운 게 아니에요. 실제로 30대 후반 여성, 특히 경력 단절이 있는 경우 재취업 기간이 평균 1년에서 1년 반 이상 걸린다는 조사 결과도 있어요. 그동안 생활이 버텨져야 구직 활동도 되는 건데 지금 그 생활을 부모님 연금이 버텨주고 있는 거예요. 딸이 나쁜 사람인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구조가 나쁜 거예요. 부모가 버텨주면 버텨줄수록 딸이 독립의 절박함을 덜 느끼게 되는 구조인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에요. 부모가 힘들수록 더 도와주려 하고 더 도와줄수록 딸은 더 편안해지고 더 편안해질수록 독립이 늦어지고 독립이 늦어질수록 부모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구조를 경제학에서는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라고 불러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쉽게 말하면 누군가 대신 감당해주면 스스로 책임지려는 의지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딸이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은 원래 편안한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걸 막아줘야 하는 게 사실 부모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걸 하기가 너무 힘든 거잖아요. 내 자식인데. 이재철 씨가 그래서 제일 가슴 아프다고 한 부분이 있어요. 어느 날 밤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안방에서 소리가 들리더래요. 딸이 전화 통화를 하는 것 같았는데 문틈으로 들리는 말이 응, 나 괜찮아. 엄마 아빠한테 있으니까 걱정 마니었대요. 친구한테 하는 말 같았대요. 이재철 씨가 그 말 듣고 그냥 도로 방으로 들어가서 누웠다고 했어요. 잠을 못 잤대요. 딸은 괜찮은데 나는 괜찮지 않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그냥 참아요. 왜냐면요, 말을 하면 자식 상처 줄까봐, 가족 분위기 나빠질까봐, 내가 나쁜 부모처럼 보일까봐. 근데 그 참음이 쌓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느 날 한꺼번에 터져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폭발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냥 모든 걸 체념하고 닫아버리게 돼요. 그리고 그게 부부관계에서 부모 자식 관계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는 거예요. 제가 상담을 도와드린 분들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66살 남성분인데 이혼한 아들이 들어와서 3년을 함께 사셨어요. 처음엔 도와줄 수 있어서 다행이다 싶었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가 무너지기 시작했대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허리 디스크가 악화됐고 병원 치료비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급기야 우울증 진단을 받으셨어요. 아들이 들어온 게 문제의 직접 원인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3년 동안 내가 아내를 제대로 못 챙겼어요. 아들 생각, 손주 생각하느라. 그게 제일 후회돼요 라고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식을 돕다가 배우자를 잃는 거예요. 노후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군지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많은 분들이 선을 그어야 한다는 건 알아요. 근데 어떻게 그어야 할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냥 나가라고 하면 나쁜 부모 되는 것 같고, 계속 있어도 된다고 하면 내가 무너지는 것 같고, 이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 그리고 가족관계 전문 상담사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몇 가지 공통된 방법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이게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적어도 이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시한부 동거를 처음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들어와 있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되고요. 아무도 없을 때 조용히 딸이나 아들을 안치고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는지 솔직하게 얘기하자 하는 거예요. 기간을 정하는 거예요. 6개월이든 1년이든 구체적인 날짜를요. 이게 자식을 내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식이 목표를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끝이 없는 상황에서는 사람은 움직이지 않아요. 끝이 있어야 준비를 해요. 두 번째는요, 생활비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식이 아직 수입이 없다면 당장 돈을 받을 수는 없겠죠. 근데 그 대신 집안일 분담이라도 명확히 해야 해요. 아이들 학원비나 생활비는 어떻게 할 건지, 취직이 되면 얼마를 보탤 건지, 이게 말로 정리가 돼 있어야 해요. 말로도 부담스러우면 짧게라도 메모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살벌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이게 오히려 관계를 지켜줘요. 흐지부지한 상태가 갈등을 만들거든요. 세 번째는요, 부부가 먼저 한편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재철 씨 사례에서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뭔지 아세요? 딸 문제를 두고 부부가 갈라진 거예요. 자식 앞에서 부부가 다른 말을 하면요, 자식은 둘 사이를 오가면서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게 의도적인 게 아니에요. 사람이 원래 그래요. 자기한테 편한 사람한테 기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가 먼저 단둘이 얘기를 해서 우리 둘이 같은 말을 해야 한다. 이걸 합의하는 게 먼저예요. 네 번째는요,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요. 부모가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야, 내가 경제적으로 버텨야, 그래야 자식도 도울 수 있어요.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 나오면 내 건 먼저 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쓰러지면 아무도 못 도와요. 부모가 자신의 건강과 경제를 포기하면서까지 자식을 도우면 결국 나중에 그 자식이 또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요. 악순환이에요. 그러니까 내 노후 자금에는 손을 대지 않겠다. 이 선 하나만은 반드시 지켜야 해요. 다섯 번째는요, 자식이 스스로 서게 도와주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쉽게 들리는데 제일 어려운 거예요. 지금 딸이 힘들다고 해서 그 힘든 걸 부모가 다 받아주면요. 딸은 그 힘든 걸 절대 스스로 이겨내는 법을 배우지 못해요. 38살이면 그걸 배울 수 있는 나이예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근데 부모가 다 해주면 48이 돼도 못 배우는 거예요. 자식이 스스로 서게 해주는 게 더 멀리 보는 사랑이에요. 이재철 씨 이야기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그분이 글을 올리고 나서
댓글로 근황을 알려주셨어요. 아내랑 처음으로 딸 없이 산책을 하면서 솔직하게 얘기를 나눴대요. 우리도 힘들다고. 이 상황이 이대로 가면 우리 둘이 무너진다고. 아내도 울면서 그 말에 동의했대요. 그러면서 부부가 같은 편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딸을 불러서 조용히 얘기를 했대요. 화내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요. 우리 상황을 솔직하게 말했대요. 연금이 얼마고 지금 매달 얼마가 부족하고 이 상황이 1년 이상 가면 우리가 어렵다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6개월 안에 방향을 잡아보자고 했대요. 딸이 처음엔 상처받은 것 같았대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딸이 아버지한테 문자를 보냈대요. 아빠 미안해. 내가 너무 편하게 있었던 것 같아. 열심히 할게. 라고요. 이재철 씨가 그 문자 받고 한참 울었다고 하셨어요. 물론 이게 한 번의 대화로 모든 게 해결됐다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진행 중이고 여전히 어렵대요. 근데 그 대화가 있기 전이랑 후가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가족이 같은 현실 위에 서게 된 거래요. 저는 이 이야기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생각해 봤어요. 이재철 씨가 딸을 내친 게 아니에요. 포기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딸과 솔직하게 마주 앉은 거예요. 그게 진짜 부모인 거예요. 화내는 것도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솔직하게 마주 앉는 것. 그런데요, 이런 상황이 이재철 씨 가족에게만 온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혹은 내 가까운 지인, 친척 중에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제가 여러 사례들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자식 문제로 싸우다가 부부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가 멀어지면 노후가 진짜로 무너지는 거예요. 자식 문제는 풀릴 수도 있어요. 딸이 나중에 자리 잡을 수도 있고 상황이 나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부부가 서로를 잃어버리면 그건 정말 회복하기가 어렵거든요. 제가 아는 선생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노후는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옆에 누가 있느냐로 사는 거예요. 라고요. 이 말이 참 오래 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자식 문제로 부부 사이가 틀어지고 있다면 거기서 멈춰야 해요. 자식 얘기하기 전에 배우자 손 먼저 잡아야 해요. 우리가 한 편이야. 이것부터 확인해야 해요. 그리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지금 경제적으로 자녀를 지원하고 계신 분 많으실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내 노후를 갉아먹는 수준이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희생이에요. 희생은 언젠간 분노로 바뀌어요. 사랑은 지속돼야 해요. 지속되려면 내가 버텨야 해요. 지금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딱 한 가지만 확인해 보세요. 내 연금, 내 노후자금, 내 의료비 준비, 이게 먼저 확보된 상태에서 남는 걸 돕고 있는 건지요. 아니면 내 것을 빼서 돕고 있는 건지요.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달라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중에 내가 아프면 자식이 도와주겠지, 라고요. 통계가 냉정하게 말해줘요.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한 경우 나중에 자녀한테 정서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지원받는 비율이 낮아요. 왜냐면요, 자식 입장에서 부모가 자기 노후를 스스로 챙기지 못한다고 느끼면 무의식적으로 부모를 불안 요소로 인식하게 돼요. 이게 가혹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작동한다고 해요. 반대로 부모가 스스로 당당하게 자기 노후를 지키면서 경제적으로 자립해 있으면요, 자식이 오히려 더 편하게 부모한테 가까이 와요. 부모가 짐이 아니라 든든한 존재로 느껴지거든요. 그게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저도 좀 먹먹해요.
왜냐면 저도 언젠가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고 혹은 이미 비슷한 걸 느끼고 계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거잖아요. 자식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세상 어디서나 가장 큰 사랑인데 그 사랑이 자신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슬픈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어요. 이재철 씨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어요. 혼자 삼키고 계신 분들한테 이거 혼자 안고 있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바뀔 수 있다고 그 말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상황에 계신 분이라면 오늘 딱 한 가지만 해주세요. 배우자와 조용히 앉아서 지금 우리 상황을 솔직하게 숫자로 얘기해 보세요. 감정 아니고요, 숫자로요. 매달 얼마 들어오고, 얼마 나가고, 앞으로 몇 달을 버틸 수 있는지. 그 대화가 시작이에요. 그 대화가 무너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이런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는 이유는요, 솔직히 여러분 덕분이에요.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계속 이런 이야기를 발굴하고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이 채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이라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겠어요? 강요드리는 게 아니라요. 진심으로 이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께 닿았으면 해서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런 이야기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그 응원이 제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재철 씨 이야기를 쭉 들으셨잖아요. 어떠셨어요? 남 이야기 같지 않으셨죠? 그렇죠. 저도 이 이야기 정리하면서 마음이 여러 번 무거워졌어요. 딸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재철 씨 부부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상황이 이 사람들을 이 자리에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근데 상황은 누군가 말을 해야 바뀌어요. 참으면 상황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더 단단해지고 더 깊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나서요. 딱 한 가지만 가져가 주세요. 내 노후를 지키는 것이 이기심이 아니라는 것. 내가 건강하고 내가 경제적으로 버텨야 자식한테도 손주한테도 더 오래, 더 든든하게 곁에 있어줄 수 있어요. 무너지면서 줄 수 있는 건 없어요. 자식을 사랑하되 나를 잃지 마세요. 배우자를 사랑하되 그 사람이 곁에 있어줄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노후는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사람은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그분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한테 닿았으면 좋겠어요. 혼자 힘드신 분들한테요. 다음 영상에서는요, 노부부가 자녀와의 관계를 망가뜨리지 않으면서 경제적 선을 긋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 영상 진짜 도움 되실 거예요. 다음에 봬요. 혼자 사시는 70대 할머니가 계십니다. 자식들은 모두 멀리 살고 배우자는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불쌍하다고 했죠. 그런데 이 할머니 지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혼자 사는 노년의 삶이 왜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 혼자 남겨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당연합니다. 평생 누군가와 함께 살아왔는데 갑자기 혼자가 된다는 건 막막하고 외롭게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실제로 혼자 살아보신 분들 중에는 놀라운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7가지 비밀을 알고 나면 여러분도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켜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혼자 있는 삶과 외로운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를 혼동합니다. 혼자 있으면 당연히 외롭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건 큰 착각입니다. 혼자 있다는 건 물리적인 상태입니다. 집에 나 혼자 있다. 식사를 혼자 한다. 이런 것들이죠. 반면 외로움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사람이 주변에 가득해도 외로울 수 있고 혼자 있어도 전혀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혼 생활 40년 동안 배우자와 함께 살면서도 늘 외로웠다고요. 대화가 통하지 않고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살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고 혼자 살게 되면서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과 진정한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새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충만해집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좋아하는 차를 마시고 좋아하는 책을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내 것이 됩니다. 외로움은 관계의 질이 낮을 때 찾아옵니다. 겉으로는 함께 있지만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은 가장 외롭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서 자기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면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고요함입니다. 평화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 차이를 깨닫는 순간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누군가가 옆에 없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이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 여러분, 혼자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외로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 있을 때 진정한 내면의 풍요로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혼자 살아보니 내가 나를 챙겨줘야 하더라. 이건 정말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아온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그랬죠.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 내 인생이 온통 다른 사람을 챙기는 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나이 들어 혼자 남게 되면 문득 깨닫습니다. 아, 이제 나를 챙길 사람이 나밖에 없구나. 처음엔 두렵습니다. 혼자서 뭘 어떻게 챙긴다는 건지 막막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엄청난 선물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어느 60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가족들 식사를 챙기느라 본인은 늘 남은 반찬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맛있는 건 다 가족들 주고 본인은 늘 마지막이었죠. 그런데 혼자 살게 되면서 처음으로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만들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좋아하는 나물을 듬뿍 묻혀서 먹고 제철 과일을 사서 아침마다 먹습니다. 가끔은 작은 케이크도 사서 혼자 먹어요.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눈치 볼 일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먹고 싶으니까 먹는 거죠. 이렇게 시작된 변화가 점점 커집니다. 몸 관리도 시작합니다. 아침에 스트레칭하고 동네 한 바퀴 걷고 저녁엔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거 할 시간도 없었고 할 생각도 못했어요. 누군가 챙겨주길 바라기만 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내가 나를 챙깁니다. 내 몸이 아프면 내가 제일 먼저 알아차립니다. 내 마음이 힘들면 내가 달래줍니다. 이게 바로 진짜 자립입니다. 자식들이 챙겨줄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바쁘고 그들의 인생이 있으니까요. 친구들에게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들도 나이가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다. 이 깨달음이 오면 삶이 주체적으로 바뀝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아무도 날 돌봐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가장 잘 돌볼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혼자 사는 시니어 중에 건강하고 활기찬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서요. 이게 바로 혼자 살 때 얻게 되는 가장 큰 힘입니다. 세 번째, 관계에 기대지 않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관계에 지나치게 기댈 때 문제가 생깁니다. 자식이 전화 안 하면 섭섭합니다. 친구가 약속을 취소하면 서운합니다. 이웃이 인사를 안 하면 기분이 나쁩니다. 이 모든 감정이 어디서 올까요? 바로 기대 때문입니다.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해주지? 이런 생각이 쌓이고 쌓이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관계가 주는 기쁨보다 상처가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혼자 살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관계는 있으면 좋은 것이지 없어도 내가 무너지는 건 아니라는 걸요. 자식이 전화하면 반갑습니다. 하지만 안 해도 괜찮습니다. 걔들도 바쁘니까요. 친구가 만나자고 하면 기쁩니다. 하지만 안 만나도 상관없습니다. 나 혼자도 충분히 즐겁게 지낼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기대를 내려놓으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상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니까요. 집착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한 70대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자식들이 명절에 안 오면 화가 났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고생해서 키웠는데 이렇게 무심할 수 있냐고. 그런데 혼자 살면서 생각이 바뀌었답니다. 그들도 자기 가정이 있고 자기 일정이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됐다고 하시더군요. 그 후로는 오면 반갑고 안 와도 그만입니다. 오히려 혼자 조용히 보내는 명절도 나쁘지 않다는 걸 알게 됐대요. 좋아하는 음식 해 먹고 드라마 보고 낮잠도 자고 이것도 행복이라고요. 관계에 기대지 않는다는 건 관계를 포기한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겁니다. 집착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고 자유롭게 교류하는 거죠. 이렇게 살면 마음이 정말 가벼워집니다. 누구 때문에 화낼 일도 없고 섭섭할 일도 줄어듭니다. 내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으니까요. 이게 바로 혼자 살 때 얻게 되는 정신적 자유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누군가에게 기대했던 마음을 내려놓아 보세요.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 편안해질 겁니다. 네 번째, 마음의 근육이 생기는 시간. 혼자 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처음에는 더 그렇죠. 외롭고 무섭고 불안합니다. 밤에 이상한 소리가 나면 겁이 나고 몸이 아플 때 누가 돌봐줄까 걱정됩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하나하나 견뎌내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의 근육이 생깁니다. 몸의 근육을 만들려면 운동을 해야 하죠. 처음엔 힘들지만 계속하다 보면 점점 강해집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견디고 스스로 해결하다 보면 정신적으로 단단해집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누군가에게 의지했습니다. 전구 하나 갈아 끼우는 것도 남편을 불렀고 은행 업무 하나 보는 것도 자식에게 부탁했죠. 그런데 혼자 살면서 이 모든 걸 스스로 하게 됩니다. 처음엔 서툽니다. 실수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하다 보면 늡니다. 전구도 갈고 은행 앱도 쓰고 택배도 받고 고장난 물건도 고칩니다. 하나하나 해낼 때마다 자신감이 붙습니다. 어느 60대 할머니는 평생 운전을 안 하다가 혼자 살게 되면서 65세에 면허를 땄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다들 말렸대요. 나이 들어서 무슨 운전이냐고. 위험하다고.
하지만 이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운전학원 다니고 시험 보고 떨어지고 또 보고 결국 면허를 땄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차를 몰고 마트에 갔을 때의 그 기쁨을 평생 잊을 수 없다고 하시더군요. 누구 도움 없이 내가 해냈다는 그 뿌듯함이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마음이 강해집니다. 더 이상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전 같으면 패닉에 빠졌을 일들도 차분하게 대처합니다. 이게 바로 마음의 근육입니다. 혼자 살면서 겪는 모든 어려움이 사실은 훈련입니다.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법을 배우고 막힐 때마다 길을 찾는 법을 익힙니다. 이렇게 단련된 마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 혼자 사신 어르신들을 보면 독특한 기품이 있습니다. 의연하고 차분하고 중심이 잡혀 있죠. 이게 바로 마음의 근육이 만들어낸 모습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든든한 건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다.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는 마음의 힘입니다. 혼자 사는 시간은 바로 그 힘을 기르는 시간입니다. 5번째, 걷기, 정리, 배움. 혼자 살 때 가장 중요한 3가지가 있습니다. 걷기, 정리, 배움입니다. 이 3가지만 꾸준히 해도 노년이 풍요로워집니다. 먼저 걷기입니다. 나이 들수록 걷는 게 중요하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하지만 막상 실천하는 분은 많지 않죠. 특히 혼자 살면 나가기가 귀찮습니다. 그냥 집에 있는 게 편하니까요. 하지만 매일 걷는 습관을 들이면 삶이 달라집니다. 몸이 건강해지는 건 기본이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햇볕 쬐고 바람 쐬고 계절의 변화를 느낍니다. 길을 걷다 보면 새로운 가게도 발견하고 이웃과 인사도 나눕니다. 한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7시에 집을 나와 1시간씩 걷는다고 합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걸읍니다. 처음엔 습관 들이려고 억지로 했는데 이제는 안 걸으면 하루가 이상하대요. 걷는 동안 머리가 맑아지고 온갖 생각이 정리된답니다. 걷기는 몸의 운동이자 마음의 명상입니다. 혼자 사는 분들에게 이보다 좋은 습관은 없습니다. 다음은 정리입니다. 나이 들면 짐이 많아집니다. 평생 모은 물건들이 집 안가득 쌓여 있죠. 옷장에는 안 입는 옷이 가득하고 창고에는 언젠가 쓸 거라며 쌓아둔 물건들이 넘칩니다. 혼자 살게 되면 이걸 정리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필요 없는 건 과감하게 버립니다. 추억이 담긴 물건이라고 다 붙잡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사진으로 찍어두고 버리면 됩니다. 정리를 하다 보면 삶도 정리됩니다. 복잡했던 마음이 단순해지고 무거웠던 짐이 가벼워집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집에서 사는 건 그 자체로 힐링입니다. 한 할머니는 1년에 한 번씩 대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옷장, 서랍, 창고를 다 뒤져서 안 쓰는 건 전부 내놓는데요. 처음엔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버리고 나면 속이 시원하답니다. 공간이 넓어지고 마음도 넓어지는 느낌이래요.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과거를 정리하고 현재에 집중하는 겁니다. 혼자 사는 시간에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마지막으로 배움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배움을 멈추면 안 됩니다. 오히려 시간이 많아진 만큼 더 많이 배워야 합니다. 요즘은 배울 게 정말 많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유튜브 보는 법, 온라인 쇼핑하는 법. 이런 것들을 익히면 세상이 넓어집니다. 집에서도 원하는 걸 주문하고 원하는 영상을 보고 원하는 사람과 연락할 수 있습니다. 또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글쓰기. 뭐든 좋습니다. 배우는 과정 자체가 즐겁고 뇌를 자극해서 건강에도 좋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70세에 우쿨렐레를 시작하셨답니다.
유튜브 보면서 독학으로 배웠대요. 처음엔 손가락도 안 움직이고 힘들었는데 1년쯤 지나니까 간단한 곡은 칠 수 있게 됐답니다. 지금은 동네 노인정에서 연주도 하신대요. 다들 대단하다고 박수 쳐주니까 기분이 정말 좋다고 하시더군요. 걷기, 정리, 배움. 이 세 가지를 꾸준히 하면 혼자 사는 삶이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오히려 매일이 새롭고 의미 있습니다. 6번째, 돈은 자유를 지키는 마지막 울타리.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강하고 생활이 건강해도 돈이 없으면 힘듭니다. 특히 혼자 살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돈이 있어야 자유롭습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되고 누구 눈치 보지 않아도 됩니다. 아플 때 병원 가고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가고 싶은데 갈 수 있습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고 모아둔 돈도 얼마 없고 그러다 보니 자식들에게 의지하게 되고 그게 또 관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혼자 살 때는 돈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몇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출을 줄이세요. 없어도 되는 건 과감하게 끊습니다. 케이블 TV, 안 읽는 신문, 안 쓰는 구독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 한 달에 몇만 원씩 절약됩니다. 작은 돈이지만 쌓이면 큽니다. 둘째, 절대 남한테 돈 빌려주지 마세요. 특히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주면 안 됩니다. 나중에 돌려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안 돌아옵니다. 내 노후 자금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셋째, 사기를 조심하세요. 요즘 노인을 상대로 한 금융 사기가 정말 많습니다. 고수익 보장한다. 투자하면 큰 돈 번다. 이런 말에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넷째, 작은 일이라도 수입을 만드세요. 폐지 줍기, 야채 갖고 팔기, 동네 아이들 봐주기. 뭐든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돈이 들어오면 심리적으로 안정됩니다. 한 할머니는 집 앞 자투리 땅에 상추랑 고추를 키워서 장에 내다 판다고 합니다.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버는데 그게 큰 돈은 아니지만 마음이 든든하대요. 내가 벌어서 내가 쓴다는 자부심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돈 이야기를 하면 속물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입니다. 돈이 있어야 존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프면 치료받고, 배고프면 먹고, 추우면 난방하고, 이게 다 돈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특히 혼자 살 때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 돈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계획적으로 쓰고, 아껴 쓰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자유를 지키는 마지막 울타리입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7번째, 죽음 준비는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든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사람들은 죽음 이야기를 꺼립니다. 불길하다고 재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시니어라면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건 두려움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뭘까요? 유언장 쓰고 장례 방법 정하고 재산 정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죽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하기보다는 준비하는 게 낫습니다. 죽음을 직시하면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해집니다. 한 75세 할아버지는 몇 년 전부터 죽음 일기를 쓴다고 합니다. 매일 저녁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만약 오늘 죽는다면 후회가 없을지 생각해 본대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게 됐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바로 하고 싶은 일은 미루지 않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삶을 더 열심히 사는 겁니다. 언젠가 끝이 온다는 걸 알기에 지금을 더 충실하게 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할까요? 먼저 유언장을 작성하세요. 꼭 재산이 많아야 쓰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작은 것들이라도 누구에게 물려줄지, 장례는 어떻게 치를지 적어둡니다. 이게 남은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서류를 정리해 두세요. 통장, 보험, 부동산 서류 같은 것들을 한 곳에 모아둡니다. 그리고 자식이나 믿을 만한 사람에게 위치를 알려줍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연락처를 정리해 두세요. 내가 죽으면 누구에게 알려야 하는지 친구들, 친척들 연락처를 명단으로 만들어 둡니다. 이것도 남은 사람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사과와 감사를 미루지 마세요. 미안했던 사람에게 사과하고 고마웠던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세요. 전화 한 통, 편지 한 장이면 됩니다. 죽고 나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한 할머니는 70세 되던 해에 평생 연락 안 하던 친구들에게 편지를 썼답니다. 젊었을 때 다퉜던 일을 사과하고 좋았던 추억을 떠올리며 감사하다고 썼대요. 몇몇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살아있는 친구들한테서 답장이 왔답니다. 다들 반가워하고 자기도 미안했다고 고마웠다고 했대요. 그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마음에 있던 응어리가 다 풀렸다고 합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무거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가볍게 만듭니다. 더 이상 미련이나 후회가 없으니까요. 언제 가도 괜찮다는 마음이 들면 오히려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음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준비된 사람이니까요. 갑작스러운 사고나 병이 와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삶의 일부입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삶이 더 풍성해집니다. 매일이 보너스처럼 느껴지고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혼자 사는 시니어에게 죽음 준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지만 이건 절망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자, 여기까지 혼자 사는 노년의 삶이 왜 대박인지 그 7가지 비밀을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혼자 있는 삶과 외로운 삶은 다릅니다. 혼자 있어도 충만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내가 나를 챙겨야 합니다. 이게 진짜 자립입니다. 셋째, 관계에 기대지 않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넷째, 어려움을 견디며 마음의 근육이 생깁니다. 다섯째, 걷기, 정리, 배움으로 매일을 풍요롭게 채웁니다. 여섯째, 돈은 자유를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일곱째, 죽음을 준비하면 삶이 더 단단해집니다. 이 7가지를 알고 실천하면 혼자 사는 노년이 외롭거나 불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롭고 평화롭고 의미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처음엔 외롭고 힘들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지고 나중엔 이게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 많은 시니어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자 살면서 비로소 나답게 살게 됐다고, 진짜 내가 누군지 알게 됐다고요. 나이 든다는 건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강해지는 겁니다. 살아온 세월만큼 지혜가 쌓이고 경험이 쌓입니다. 혼자 살면서 그 모든 것이 발현됩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삽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삽니다. 이게 바로 진짜 자유입니다. 물론 가족도 중요하고 친구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관계의 중심에는 내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시간은 나를 다시 만나는 시간입니다. 평생 잊고 살았던 나 자신과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감사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평생 누군가와 함께 살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모르고 삽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시간을 통해 비로소 자기 자신을 알게 됩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이 깨달음이 오면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남의 기준으로 살지 않습니다. 내 기준으로 삽니다. 남들이 뭐라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그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만약 지금 혼자 살고 계시다면 그건 불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축복입니다. 이 시간을 잘 활용하세요. 나를 돌보고 나를 알아가고 나를 사랑하세요. 만약 아직 혼자 살지 않지만 언젠가 그렇게 될까봐 두렵다면 그 두려움을 내려놓으세요. 혼자 사는 삶도 충분히 아름답고 가치 있습니다. 오히려 기대하세요. 나이 드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혼자 남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다가오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우리는 강하니까요. 평생을 살아온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이겨냈습니다. 전쟁도 겪었고 가난도 이겨냈고 온갖 어려움을 헤쳐왔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 와서 혼자 사는 게 뭐가 두렵겠습니까? 오히려 이제는 쉴 때입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쉴 때입니다. 하고 싶은 것 하고 먹고 싶은 것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이게 우리가 누릴 자격이 있는 삶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혼자 사는 삶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즐기세요. 이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평화로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 가장 좋은 친구니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